여러분 노르웨이 알아요? 북유럽 끝에 붙어 있는 인구 550만짜리 작은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상장 기업 주식의 1.5%를 쥐고 있어요. 애플, 삼성, 구글 다 이 나라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부펀드 규모만 2천조 원이 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냐고요? 비교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베네수엘라예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 한때 중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였어요. 1970년대만 해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남미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한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국민 80%가 극빈층으로 떨어졌어요. 화폐 가치가 사실상 사라져서 돈 대신 물물 교환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동물원 동물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오히려 더 망한 거예요. 역사에서는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불러요. 노르웨이는 똑같이 석유가 터졌는데 왜 혼자만 살아남은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해볼게요. 스위스가 알프스를 방패로 삼은 나라라면 노르웨이는 얼음 감옥에 갇혀 있던 나라였거든요. 지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유럽 북쪽 끝,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쪽 해안을 따라 길쭉하게 늘어선 이 나라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북극권에 걸쳐 있어요. 겨울이면 해가 아예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뼈를 깎는 추위가 몇 달씩 이어지는 곳이에요. 한겨울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흔했어요. 밖에 나갔다가 잘못하면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노르웨이를 진짜 힘들게 만든 건 추위가 아니라 바로 땅이었어요. 노르웨이 하면 피오르 지형이 떠오르시죠? 빙하가 수만 년 동안 깎아내려 만든 거대한 협곡인데 현대인들한테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관광지지만 과거 노르웨이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어요. 온 나라가 거대한 돌산과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체 국토의 3%도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보다도 척박한 환경인 거죠. 봄에 씨앗 뿌려 가을에 거두는 그 평범한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은 이들한테는 처음부터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르웨이 농촌 마을에서는 흉년이 들면 노인들이 스스로 먹는 것을 줄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 내년에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절약과 인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면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농구공만 한 감자 몇 알을 캐는 것보다 목숨 걸고 차가운 북해로 나가 물고기 잡는 게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잔혹한 해적, 바이킹이 바로 이 척박한 땅에서 탄생한 생존자들이에요. 바이킹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어요. 8세기부터 11세기까지 북해와 대서양을 누비며 영국, 프랑스, 심지어 북아메리카까지 도달한 항해자들이에요. 이들이 그 먼 바다까지 나간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고향 땅이 너무 척박하니까 다른 곳에서 식량과 자원을 가져와야 했던 거예요. 이 지독한 환경은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특성 두 가지를 새겨 넣었어요. 첫 번째는 아무도 믿지 않는 지독한 현실주의. 두 번째는 한 번 얻은 건 절대 낭비하지 않는 극단적인 절약 정신이에요. 바다가 언제 자기 목숨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오늘 잡은 청어 한 마리를 소금에 절이고 아껴 먹는 법을 뼛속 깊이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킹의 생존 본능이 훗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노르웨이 경제의 완벽한 방패가 돼요. 근데 이 방패가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는 계기가 따로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1960년대가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 국가들이 무섭게 경제를 회복할 때도 노르웨이는 그냥 조용한 어부와 목수들의 나라였어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이웃 나라에 비하면 유럽의 변방, 가난한 총우석에 불과했죠. 그런데 1969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겨울날, 이 가난한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건이 터져요. 기름이다.
북해에서 석유가 터졌다. 미국 석유회사 필립스 페트롤리엄이 노르웨이 영해인 북해 에코피스크 해상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단일 해상 유전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였어요. 이 유전 하나에서만 수십 년에 걸쳐 수백조 원어치 석유가 뽑혀 나왔거든요. 가난했던 어부의 나라에 잭팟이 터진 거죠. 노르웨이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매일 고기 먹고 스포츠카 굴리는 거 이제 가능하잖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노르웨이 정부 수뇌부들은 축배를 못 들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진 거죠. 왜냐고요? 바로 옆 나라 네덜란드가 가스를 발견하고 나라가 어떻게 박살났는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는 1959년에 거대한 천연가스전을 발견했어요. 가스를 팔아 엄청난 외화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네덜란드 화폐 가치가 미친 듯이 폭등한 거예요. 돈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하던 공산품 가격이 덩달아 비싸지고 전 세계 아무도 네덜란드 물건을 안 사게 됐어요. 결국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경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진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러요. 노르웨이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인 거예요. 하나는 중동 산유국들처럼 지금 당장 펑펑 쓰다가 제조업 붕괴하고 빚더미에 앉는 길. 다른 하나는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꾹 참고 견디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생존 공식을 만들어내는 길. 그리고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아무도 상상 못한 결정을 내려요. 1990년 노르웨이 의회에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돼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석유로 번 돈은 단 한 푼도 국내에 쓰지 않는다. 전액 해외에 투자한다. 그리고 매년 수익의 3%만 꺼내 쓴다. 이게 바로 국부펀드예요. 정식 명칭은 정부 연금 글로벌 펀드거든요.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 손을 묶은 거예요. 당장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법으로 아예 못 박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당시 노르웨이 국내 여론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거든요.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왜 외국에 투자하냐? 도로도 낡고 병원도 부족한데 나라 안에 먼저 써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의회 안팎에서 거세게 터져나왔어요. 노동조합은 파업을 예고했고 야당은 국민을 버린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자,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표 떨어지는 결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버텼어요. 이 돈은 지금 우리 세대 것이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것이다. 이 원칙 하나로 모든 반발을 잘라낸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결정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뀌어도 유가가 바닥을 쳐도 경제 위기가 와도 이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노르웨이는 이 규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바이킹이 청어를 소금에 절이듯 이들은 오일머니를 고스란히 미래를 위해 절여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의 노르웨이예요. 2024년 기준 이 펀드의 규모는 약 1경 8천조 원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 상장 기업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 모든 기업의 주주 명단에 노르웨이가 올라 있거든요. 전 세계 9,0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 파리 샹젤리제, 뉴욕 맨해튼의 노른자 부동산도 이 나라 소유예요. 런던 리젠트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건물 한 채가 아니라 거리 전체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그 거리가 사실 노르웨이 국민 자산인 거예요. 인구가 5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구 전체 주식시장의 1%가 넘는 지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노르웨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 펀드의 수혜자이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억대 자산가가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돈을 쌓아두기만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규칙을 지켜요.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매년 수익의 3%만 꺼내서 국가 예산에 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석유가 다 마르고 유가가 바닥을 쳐도 이 나라는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원이 아니라 자본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다른 산유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익으로 사막 한가운데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어요. 두바이는 인공섬을 만들고 스키장을 세웠죠. 화려하긴 한데 유가가 떨어지면 바로 예산이 흔들려요. 2015년 유가 폭락 때 사우디는 재정 적자가 터지면서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보조금을 잘랐어요. 같은 해 나이지리아는 공무원 월급을 몇 달씩 못 줬어요. 앙골라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모두 석유로 떼돈을 번 나라들이에요. 반면 그해 노르웨이는 펀드 수익으로 예산을 무사히 메웠어요. 석유가 안 팔려도 투자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였으니까요. 자원은 언젠가 바닥나지만 잘 굴리는 자본은 바닥나지 않아요. 노르웨이는 그 원리를 누구보다 먼저 실천한 나라예요. 돌아보면 노르웨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지독한 환경 덕분이기도 해요. 농사도 못 짓고 자원도 없고 겨울에는 해도 뜨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껴야 했고 버텨야 했고 미래를 봐야만 했거든요. 바이킹이 폭풍을 이겨내며 항로를 개척했듯 현대 노르웨이는 오일머니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항로를 선택한 거예요. 척박한 피오르의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자본시장의 1%를 지배하는 결말로 이어진 거예요. 자원의 저주를 피한 나라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원래부터 특별한 땅을 가진 게 아니라 가장 가혹한 땅을 가진 나라였어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봄TV였습니다.